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명률의 최정일 노무사입니다. 근본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상황과 달리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처럼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본 강의 중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된 것을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개정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전문건설 업체들이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을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부분을 감안해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 노무 제공자에는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이런 근로자를 포함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재하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공사에 있어서의 수급인과 수급인 소속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대산업재해라는 것, 인명피해를 말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내용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중대산업재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업성 질병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24개 질병을 명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열사병이라든가 그리고 질식사, 상하수도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식사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열사병과 관련해서는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발생한 신부체온 상승도를 동반한 열사병에 해당하는 이런 열사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재해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재해라는 것은 사고성에 의한 사망재해도 있을 거고 질병에 의한 사망재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의 지침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는 질병자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성 업무와 관계되는 유해 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병성 사망재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기질 질환이 있는데 과로와 겹쳐서 뇌심혈관 질환이 유발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직업성 질병자가 사망재해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사업장에서 원인 제공 자체가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과료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망재해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사고라고 한다면 화재라든가 폭발 사고 시 직접적인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서 추락이나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에 의해서 이런 재해들까지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가해 원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라도 그 시간적인 장소적인 상황에서 근접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업성 동일한 사고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활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치료 기간은 의학적 진단 소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최초 진단일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서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치료 기간이 늘어난다면 그 진단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 동일한 유해 요인이라는 것은 노출된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형태,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런 경우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명 이상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데 발생한 시점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1년 이내의 판단 시점은 세 번째, 이건 회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를 소급해가지고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면적으로 우리는 대표이사님이 이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만큼의 어떤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함만 전무고 그리고 또 이사고 이런 형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무고 임원이라고 한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처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직도 주고 인력도 주고 예산도 주는 등 최종 결정권, 그 사람의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그 사람 스스로가 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에 준할 만큼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될 보호 대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기에 노무제공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무제공자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특수형태 근로자다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건설 기계를 소유하고 소유한 장비를 가지고서 사업장에서 직접
임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장비 한 대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종사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노무 제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이 상에서는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도급을 주거나 제하도급을 줄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 수급인, 사업주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를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용 범위는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은 기업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건설 현장 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근로자 수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일용 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규직의 월급제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계약직 근로자, 사업장의 일용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본사에 2명이 있는데 현장에 일용 근로자가 3명 있어요. 그러면 합산하게 되면 5명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은 일용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회사 전체를 포함하는 숫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해설 지침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서 7가지의 지켜야 될 의무적, 9가지죠. 9가지에 대한 의무적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재해다. 사업장의 경영 목표는 무재해, 그리고 또 일반 재해, 3건 이런 정도 사망사고 제로, 이런 것처럼 회사의 경영 방침을 명확하게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의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한다는 것은 회사의 단지 슬로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조직도 갖춰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년도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에 대한 평가라든가 다음 연도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이사가 매년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의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전문건설업체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전담 조직, 본사 내에 만드는 것이죠. 본사 내에 만들어서 현장의 안전활동을 총괄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담 조직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력 평가 상위 200위권 내의 건설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한다면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반기에 1회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해서 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 이런 것들이 위험성 평가에 가름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성 평가라는 절차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위험성, 건설업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현장 단위로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 전체로 하는 부분보다도 사업장의 현장 단위의 위험성 평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수행 주체는 누구냐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일명 우리가 현장 소장님이라고 볼 수 있으신 그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위험성 평가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 이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라는 얘기인데요.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장이 개설이 되면 현장에 대한 계약이 되면 그 현장의 계약 내역에는 발주자가 지원하는 또는 원청업체에서 지원하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활동에만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 계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산업안전관리비 계산 기준과 관련해서 사업장 내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안전활동에 얼마 정도의 예산, 어떤 용도의 예산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업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예산에만 국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직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안전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 관련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위험성 평가 관련된 컨설팅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바로 이제 산업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는 집행관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을 부여하고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의 1회 이상을 평가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담 조직을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된 조직을 만든다면 사업주가 현장에 개설되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20억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고 관리 감독자가 현장의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근데 관리 감독자가 안전 관련된 작업을 지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자가 바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은 120억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120억 공사가 아닌 관계수급인, 하도급 받으신 회사들을 포함해서 관계수급인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부터 120억까지 전담이 아닌 겸직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법의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 그리고 800억 이상이면 보건관리자죠.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드셔야 되고 특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권한과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선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거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선임의 의무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저 안전활동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법 이상으로 선임하시는 것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신 것이다 라고 좋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그 필요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기에 1회 이상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름하여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안전보건협의체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안전보건협의체는 120억 공사에서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원청 주도하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사 금액이 여기에 준하지 않은 상황이고 근로자 수가 여기에 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안전보건협의체를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로자가 안전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TBM 활동을 하시는데 TBM 활동 과정에서 공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보다는 사업장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번 공정은 이런 작업을 수행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전상 사고의 위험성은 어떤 부분이 높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주의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그리고 개선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제도화해서 마련해 두시는 것 그리고 서류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제한제도 같은 걸 만드셔서 근로자들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으니까 개선 요구를 한다는가 이렇게 된다면 안전활동을 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주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안전활동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위험을 깨닫고 자신들의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제안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내용으로는 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반기에 1회 이상 하셔야 돼요. 안전보건과 관련된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은 작업 중지 등의 대응 조치, 피해자의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방안들입니다. 작업 중지라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가 내가 위험성을 느끼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렇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시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이면 근로자를 미리 대피시키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작업 중지 등에 대한 대응 조치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호 조치, 119를 구성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현장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피해자 구호 조치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할 때 안전보건 진단을 한 후에 안전한 작업 수행이 가능할 때 작업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매뉴얼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자의 도급 영유 위탁 시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들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해방의 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셔야 되거나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또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기 단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정한 공기가 공사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계약 당시에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의무상의 조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을 점검하셔야 되고 이건 위탁기관에 맡겨서 할 수도 있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이 안전보건을 총괄하시는 분이 직접 결과를 보고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이행 시에 필요한 조치로는 인력 배치라든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한다거나 여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셔야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반기 1회 이상 하셔야 되는데요.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고받으셔야 되고요. 미이행 시에는 인력 배치라든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안전보건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에 채용식 교육이 있으신데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시죠. 그리고 특별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 교육도 별도로 하셔야 되고 정기 교육도 하셔야 되고 작업 내용이 변경이 있을 때는 작업 내용 변경 교육을 하셔야 되고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서 또 16시간에 대한 교육도 하셔야 되고 이런 교육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직접 챙기셔야 되는 내용이시죠.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라는 거기에 따른 서면이 명확하게 사업장 내에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온천업체로부터 하도급 받는 형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온천이 될 수도 있죠. 온천이 되는 경우 온천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줄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또한 도급인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이럴 때 제3자의 종사자, 그러니까 하도급업체를 얘기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도급인의 지배관리에 있어서 여기서 지배관리라는 것은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사업장 안에서의 안전조치와 사업장 밖에서의 안전조치로 나눠지겠죠. 사업장 안에 대한 안전조치는 전반적으로 지배관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장 외라 하더라도 21개의 관련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밖이라도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을 덤프트럭이 물건을 싣고 사업장으로 오는 과정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 관련해서까지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 지배관리의 범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사업장 외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배관리에 미치는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중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책임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그 자체가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될 겁니다. 이 사업주와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사업장, 20억 미만 공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같이 처벌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경영책임자 등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라든가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처벌의 주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벌의 강도도 다르죠.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예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부터 시작하죠.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니까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년 이상 또는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거 물론 병가가 가능해요. 징역형도 받고요. 벌금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사망재해 관련해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20시간에 대한 수강명령도 부과되고요. 사고에 따라서 사고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유족과 또는 재해 당사자에게 우리가 손해배상해야 될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건 민법상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줬다는 거죠.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합산한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또는 유족에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보험도 가입하시고 근재보험도 별도로 가입해 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50대 기준 하에 산정을 하게 되면 65세까지의 가동기간까지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된 손해액을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라든가 근재보험으로 커버할 정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3억이 아니라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5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5배를 가름할 수 있는 여러 보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산재 보험 그리고 또 근재 보험 이런 부분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7일부터 당장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여기에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을 50억 미만의 공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공포 후 3년입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이니까 이때로부터 2년을 보시면 돼요. 2024년 1월 27일,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 미만 공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회사가 공사 실적이 50억 이상인데 공사 실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원청업체 또는 발주자하고 계약한 우리의 공사 금액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금액 현장 단위의 50억이냐 아니냐라는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천공사 금액이냐 우리가 도급받은 하청 공사의 금액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온천업체는 100억짜리 공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도급받은 경우는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유예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온청이든 발주자든 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급받은 공사 금액이 현장 단위로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월급직 정규직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다. 하지만 현장 단위로 보면 공사 금액이 50명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해 오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근로자 수로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수로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사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에서는 유예를 받을 수가 있다.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과 관련해서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7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한다. 이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된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보건을 하겠다.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정해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 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들과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참여 제도를 만들라라는 얘기인 것이죠. 세 번째는 위험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위험 요인에 대한 제거 대체 및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성 평가가 이러한 제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현장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명확하게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류적인 보완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시는 이러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시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도급, 용역, 위탁 시에 안전보건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사업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 설정된 목표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고 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개선하는 이런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좀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7가지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7가지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9가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대한 9가지 사항과 관리사항의 의무 2가지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 또는 내년에 주의하셔야 될 노동관계법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에 인상이 되죠.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9,160원으로 시간급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급도 69,760원에서 73,280원으로 인상이 되겠죠. 그리고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 40시간인 근로자가 8시간의 유급주의를 받는다면 한 달로 환산하게 되면 올 환산이 209시간이 되는데 209시간에 대한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따지게 되면 191만 4,440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91만 4,440원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다만 건설 현장은 또 근로시간이 상당 부분 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다 쉰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격주로 일하시고 아침에 7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고 그렇게 되면 연장이라든가 휴일 근로 등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맺으시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더라도 191만 4,440원보다는 250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임금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대체 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라고 하면 빨간 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빨간 날이라고 하는데 강공소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휴일에 대해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러니까 법정 유급 휴일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 공휴일로 현재 올해 8월 15일부터 적용됐던 대체 공휴일,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쉬도록 했던 이런 대체 공휴일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 날 일을 시키시면 또는 우리가 강공소 공휴일 날 일을 시키신다면 가산수당이 붙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돼야 될 8시간분의 임금과 일을 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8시간과 거기에 따른 50% 그래서 2.5배가 근로자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부분 중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한테 교부하도록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 공제 내역들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어요. 임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지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걸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한 명당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는 30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10명한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자면 10명 중에 1명은 30만 원, 2명째는 50만 원, 3명째부터 10명까지는 100만 원씩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당 부과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4인 이하라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실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고 했습니다. 전자문서라고 한다면 문자로도 발송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가능하세요. 이메일로도 가능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괄적으로 우리가 전자문서, 문자로 발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그림 파일, 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림 파일이라든가 또는 PDF 파일로 이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근로자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긴 했는데 자기 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번호를 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문자 형태로 여러분들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실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에 대한 연락처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실 텐데 하단에 이 연락처대로 저희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세요라는 서명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내용으로 본다면 임금에 대한 계산 방법이라든가 지불 방법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내역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항목별 계산 방법이 명시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든가 그 사람의 연차를 지급하셨다면 연차수당 이런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임금명세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렇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임금명세서를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수 단위로 근로자들한테 지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로 해서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방법도 노동부에서는 인정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공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 근로 대신에 공수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당 곱하기 몇 공수, 그래서 총액 얼마, 이 총액 얼마에 대한 공제 내역들은 어떻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를 시켜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교부를 하실 때 공수를 20만 원 일당이다라고 하면 20만 원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약정을 그냥 8시간으로 약정을 하셨다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유급주의도 들어가 있고 연장근로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고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도 있다고 하신다면 20만 원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수가 어떤 내용의 것인지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로자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수 단위로 하실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외국인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면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불법 고용 시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2월 19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외국인 고용허가 방식이 있고 외국인 고용허가가 아닌 방식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로 고용하는 방식은 E9H2 이런 방식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가 아닌 방식은 F2, F5, F6 또는 기능직 업무의 F4 비자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회사가 특례 고용 가능하게 해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 그런 채용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고용이 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죠. 하지만 과태료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도급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공공공사를 여러분들이 수주를 받아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도급으로 이런 경우에
뭐 이제는 일정 부분 최대 2개월이죠. 2회 이상은 2개월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도급 공사로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시는 것, 이 고용관리를 하시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기존에는 2019년도부터 시행된 것은 특수형태의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서 사업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원청업체 산재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오지 않았죠. 이번에 2021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특수형태 근로자를 가입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고용은 원청업체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은 원청업체에서 해야 되느냐 하도급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각각 임대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원청은 자기 거, 하도급업체는 내가 임대계약을 맺은 우리 걸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료 납부 방식은 매월 신고하시고 부가고지를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1개월 이상 임대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운영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를 매월 부과받아서 취득시켜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1개월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단위 기준보수가 82,648원인데 50만 원짜리 포크레인을 썼다. 그래도 1단위 기준이니까 82,648원 곱하기 보험료율 이렇게 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부가고지를 받는다. 이것은 확정정산을 해야 되는 건설업에 있어서 3월 달에 확정정산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를 사용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취득을 시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노조와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개정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냥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무조건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유급으로 적용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거 있는데 그 타임오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노동조합과 체결하시는데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기존에는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이 됐고 자유롭게 그 범위 내에서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의 점유율을 배제해서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예전에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임팩트는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교섭도 하셔야 되고 그 교섭에 따라서 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에 공기지원 문제도 생기고 여러 사항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주체는 역시나 본사보다는 현장의 소장님이라든가 관리감독자 이런 분들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노무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키고 점검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섭을 수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아무래도 노동조합에서 채용을 요청하거나 또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좀 청탁이라든가 압력을 통해서 자기 장비를 노동조합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압력을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불법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업무방해죄가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받으셔야 되는데 상당히 관기관이라는 부분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우리 이름으로 고소를 하거나 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건설 현장 채용 질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해서 그리고 의심사항을 분류해서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소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사항을 관리하고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결과 통보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건설 현장 채용 질서 신고센터에 거기 나와 있는 연락처대로 신고를 하셔서 진정사건 형태로 제기를 하시면 익명성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조치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노동조합과 관련된 말씀 마지막으로 드렸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죠. 이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처럼 이거 대표이사가 내가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니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정이라든가 품질 이런 부분보다도 약간 뒤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처벌의 당사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는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 그리고 사업장에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 그래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당장에 이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관련 서류도 증빙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관계법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다면 마지막 하단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 연락처 남겨드렸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